카드는 죽은 우리 아빠 건데 쓰면 안 되는 건가요?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 소녀는 이렇게 애절하게 우는 걸까요? 경기도 외곽의 한 오래된 병원 장례식장, 제일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빈소에는 조문객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아빠는 평생을 트럭 운전을 하며 우리 5남매를 키워오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핸들을 놓지 않았던 아빠의 손은 늘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손이 우리 5의 세상을 지탱하는 기둥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 빗길 사고는 그 튼튼했던 기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늘이는 자기 몸보다 훨씬 큰 검은색 상복 소매를 자꾸만 걷어 올렸습니다. 상주라는 완장이 왼팔에 어색하게 감겨 있었지만 하늘이는 울 수 없었습니다. 아니,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하늘이 뒤로는 올망졸망한 동생들이 줄을 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13살 바다, 9살 별이, 7살 달이, 그리고 이제 겨우 4살이 된 막내 햇살이까지.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하얀 국화꽃이 놓인 아빠의 사진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가져다 준 육개장은 이미 차갑게 식어 기름이 둥둥 떠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 막내 햇살이가 칭얼거리자 하늘이는 식은 국물에 밥을 말아 조심스럽게 막내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햇살아, 조금만 참자. 이거 먹고 나면 아빠가 올 거야. 하늘이는 동생에게 거짓말을 하며 가슴 한구석이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이제 아빠는 오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 굵직한 목소리로 우리 강아지들, 아빠 왔다 하고 외치며 치킨 봉투를 흔들지 않을 것입니다. 장례식장을 지키는 사흘 내내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빠는 일가 친척도 없이 홀로 우리를 키우셨고 친구라고는 트럭 운전을 하며 가끔 휴게소에서 커피 한 잔을 나누던 동료 몇 분이 전부였습니다. 그분들도 바쁜 일터 때문에 잠시 들러 봉투 하나를 건네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텅 빈 빈소를 채우는 것은 오직 막내의 낮은 울음소리와 텔레비전 뉴스 소리뿐이었습니다. 하늘이는 아빠의 영정사진 속 웃음을 보며 속으로 수천 번을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내가 바다랑 별이랑 달이랑 햇살이를 다 책임질 수 있을까요? 사흘째 되는 날 발인을 마치고 돌아온 집은 장례식장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낡은 연립주택 지하방은 보일러조차 돌아가지 않아 한기가 뼈를 파고들었습니다. 장례 비용을 치르고 나니 하늘이의 손에 남은 것은 단돈 5,000원짜리 지폐 한 장뿐이었습니다. 아빠가 남긴 낡은 트럭은 고철값이 되어 장례비로 들어갔고 아빠의 통장 잔고는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동생들은 텅 빈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기운 없이 방바닥에 누웠습니다. 막내 햇살이가 하늘이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보챘습니다. 누나, 배고파? 우유 먹고 싶어. 그 소리에 7살 다리도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늘이는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며칠 사이 속 들어간 볼살과 생기를 잃은 눈동자들을 보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학교 2학년 소녀가 감당하기엔 세상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이 어린 동생들은 정말로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라는 공포가 하늘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늘이는 아빠가 생전에 쓰던 낡은 가죽 지갑을 다시 펼쳤습니다. 지갑 안에는 아빠의 운전면허증과 우리 남매가 다 같이 찍은 구겨진 가족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석진 곳에 아빠가 평소에 거의 쓰지 않던 낡은 신용카드 한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아빠는 늘 이 카드는 정말 힘들 때, 아빠가 곁에 없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쓰거라 하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하늘이는 그 카드를 꺼내 들고는 떨리는 숨을 내뱉었습니다. 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렸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 틈으로 울부짖으며 들어왔습니다. 동생들은 배고픔과 추위에 지쳐 서로의 몸을 의지한 채 잠이 들었습니다. 하늘이는 얇은 외투를 걸치고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손에 쥔 아빠의 카드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것이 지금 하늘이가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서서 하늘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검은 하늘이었지만 어딘가에서 아빠가 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나 너무 무서워요. 하지만 동생들 굶길 순 없잖아요. 도와주세요. 소리 없는 외침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남매의 기나긴 투쟁의 시작이자 기적을 향한 첫걸음이 될 줄은 그때의 하늘이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을 뚫고 다시 돌아온 집안은 여전히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하늘이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현관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전 편의점까지 달려가려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손에 쥔 카드가 정말 작동할지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였습니다. 만약 이 카드마저 한도 초과라고 뜨거나 정지된 카드라면 그때는 정말 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는 거칠게 몰아쉬던 숨을 고르며 다시 한번 아빠의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갈색 가죽 지갑은 아빠의 고단했던 삶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방 안에서 새근새근 잠든 동생들이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지갑의 안쪽 깊숙한 곳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는 경황이 없어 보지 못했던 작은 수납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갑의 가장 안쪽 비상금이라도 숨겨두었을 법한 그 좁은 틈새에 빳빳한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것은 아빠의 필체로 적힌 짧은 쪽지였습니다. 평소 투박하고 거친 글씨체였지만 그날따라 종이에 적힌 글자들은 유난히 정갈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아, 이 글을 내가 읽고 있다면 아빠가 곁에 없다는 뜻이겠지. 못난 아빠를 만나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 하지만 하늘아,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이 지갑 속에 든 카드는 아빠가 세상에 뿌려둔 작은 씨앗들이 너희에게 보내는 마지막 약속이란다. 정말 견디기 힘들 때, 동생들의 눈물이 멈추지 않을 때 망설이지 말고 이 카드를 긁으렴. 그러면 아빠의 친구들이 너희를 찾아낼 거야. 하늘이는 쪽지를 읽어내려가며 굵은 눈물방울을 종이 위로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아빠는 자신이 떠날 날을 미리 예감이라도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평생 위험한 도로 위를 달리는 직업을 가졌기에 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며 살았던 것일까요? 하늘이는 쪽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빠가 말한 씨앗이 무엇인지, 아빠의 친구들이 누구인지 15살 소녀로서는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아빠는 평생 가난했습니다. 명절이면 남들 다 가는 여행 한 번 가지 못했고 외식이라고 해봐야 시장 통로에서 먹는 잔치국수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아빠에게 무슨 대단한 친구들이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쪽지의 마지막 문구는 하늘이에게 묘한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빠가 너희를 지키고 있으니 겁내지 마라. 하늘이는 다시 카드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인 은행 카드와는 조금 다르게 생긴 금색 테두리가 둘러진 짙은 남색의 카드였습니다.
카드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긴급 연락망이라는 문구와 함께 알 수 없는 일련 번호들이 복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문득 아빠가 생전에 했던 행동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아빠는 트럭 운전을 하며 전국을 돌아다니는 와중에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별일 없지? 애들은 잘 크고 있느냐? 며 안부를 묻곤 하셨습니다. 상대방이 누구냐고 물을 때마다 아빠는 그저 동생들이다라며 허허 웃기만 하셨습니다. 하늘이는 그때 아빠에게 정말 친동생들이 많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아빠는 가난한 형편에도 집으로 배달되는 우편물 중에 기부금 영수증 같은 것들을 소중하게 모아두시곤 했습니다. 우리가 먹을 걸 아껴서 남을 돕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마음을 나누는 거다라며 어린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던 아빠의 손길이 기억났습니다. 하늘이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말한 씨앗은 아빠가 평생 일궈온 선행의 조각들이었음을 말입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 아침 동생들에게 먹일 분유와 빵이 급한 상황에서 그 보이지 않는 씨앗들이 언제 싹을 틔울지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막내 햇살이가 잠꼬대를 하며 아빠 배고파 하고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그 소리는 하늘이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하늘이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쪽지를 다시 소중하게 접어 지갑 깊숙이 넣고 남색 카드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아빠의 약속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굶주린 동생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카드를 들고 밖으로 나가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늘이는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는 아까보다 더 차가워졌지만 가슴속에 품은 아빠의 쪽지 때문인지 이상하게 몸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이는 골목길을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이 카드를 쓰러 가요. 아빠가 말한 친구들이 정말 우리를 도와줄까요? 아니,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빠가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나는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늘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카드를 긁는 순간 아빠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거대한 기적이 어떤 모습으로 자신들을 향해 달려오게 될지를 말입니다. 하늘이의 발걸음이 편의점을 향해 빨라졌습니다. 어두운 골목길 끝에서 빛나는 편의점의 간판이 마치 망망대해의 등대처럼 보였습니다. 15살 소녀의 어깨 위에는 여전히 4명의 동생이라는 무거운 짐이 놓여 있었지만 이제 하늘이의 눈빛은 절망이 아닌 작은 희망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남긴 낡은 지갑 속의 비밀은 그렇게 소녀를 다시 세상 밖으로 걸어나가게 만들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하늘이는 속으로 아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을 지켜줄 수호천사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늘이가 편의점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난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편의점까지는 걸어서 10분 남짓한 거리였지만 15살 소녀의 발걸음은 마치 수톤의 모래주머니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얇은 교복 치마 아래로 파고들어 살을 애는 듯한 통증을 주었지만 하늘이는 그 통증보다 가슴 속에서 차오르는 서러움이 더 컸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아빠가 퇴근하며 사오던 붕어빵 봉투에 온기가 가득했던 이 골목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낯설고 무서운 공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편의점 입구에 다다르자 자동문 너머로 환한 불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따뜻하고 밝은 빛이 오히려 하늘이의 초라한 처지를 비추는 것 같아 선뜻 발을 내딛기가 어려웠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선반에는 맛있는 과자와 음료수,
그리고 동생들이 그토록 먹고 싶어 했던 하얀 우유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손에 쥔 아빠의 카드를 다시 한번 꽉 쥐었습니다. 할 수 있어. 이건 구걸이 아니야. 아빠가 우리를 위해 남겨준 선물이야. 하늘이는 심호흡을 크게 한 뒤 자동문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편의점 안은 고요했습니다. 카운터에는 인자해 보이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아버지 점주가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안쪽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가장 먼저 집어든 것은 막내 햇살이를 위한 커다란 우유 한 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와 별이가 좋아하는 초코빵, 바다를 위한 든든한 햄버거, 그리고 동생들 모두가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커다란 봉지라면 한 묶음을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장바구니가 채워질수록 하늘이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만약 이 카드가 거절당한다면 이 물건들을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아야 하는 그 굴욕적인 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늘이는 마지막으로 햇밥 몇 개를 더 챙겼습니다. 집에 남은 쌀통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어 어제는 쌀독 바닥에 남은 마지막 한 알까지 닥닥 긁어 물을 많이 붓고 끓인 멀건 죽으로 5 남매가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때 막내 햇살이가 누나 밥에서 아무 맛이 안 나라며 울먹이던 모습이 떠올라 하늘이의 눈시울이 다소 뜨거워졌습니다. 장바구니를 카운터에 올리는 하늘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점주 할아버지는 조용히 물건들의 바코드를 하나하나 찍기 시작했습니다. 띡, 띡 소리가 날 때마다 하늘이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몸을 움츠렸습니다. 모두 24,500원이란다, 학생.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하늘이는 떨리는 손으로 남색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할아버지는 카드를 건네봤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일반적인 신용카드와는 확실히 다른 디자인의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승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짧은 몇 초의 시간이 하늘이에게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제발, 제발 승인되게 해주세요. 아빠, 제발이요. 하늘이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단말기에서 띠리링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영수증이 출력되기 시작했습니다. 결제가 완료된 것이었습니다. 하늘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카운터를 잡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안도감과 슬픔이 동시에 몰려와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할 뻔했습니다. 점주 할아버지는 영수증과 카드를 건네주며 하늘이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과 휑한 볼, 그리고 상주 완장을 떼어낸 자리에 남은 검은 옷의 흔적을 본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뒤쪽 선반에서 따뜻한 배지밀 2병을 꺼내 봉투에 쓱 넣어주었습니다. 밤이 춥구나. 조심해서 가거라, 얘야. 할아버지의 따뜻한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기어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이는 고개를 깊게 숙여 인사하고는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검은 봉투 2개를 양손에 가득 든 하늘이의 발걸음은 집으로 향하며 점점 빨라졌습니다.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 누나가 맛있는 거 많이 사왔어. 찬바람에 뺨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마음만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골목길을 반쯤 올라왔을 때 하늘이는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 주변이 평소와 달리 환한 조명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가로등이 고장 난 줄 알았지만 그것은 가로등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저 멀리 우리 집 낡은 대문 앞 골목에 평소에는 구경조차 하기 힘든 검은색 대형 세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좁은 골목길을 꽉 채운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이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설마 동생들에게 무슨 일이?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늘이는 양손에 봉투를 꽉 쥐고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밤, 정적을 깨는 엔진 소리와 눈부신 조명 아래서 15살 소녀 하늘이는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이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빠의 카드를 긁은 지 정확히 20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아빠가 말했던 그 씨앗들이, 아니, 아빠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그 소중한 인연들이 지금 오남매의 집 앞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의 손에서 검은 비닐봉지가 힘없이 떨어졌고 우유팩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이가 편의점 문을 나섰을 때만 해도 세상은 온통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양손에 든 검은 봉투에는 동생들의 허기를 채워줄 우유와 빵 그리고 점주 할아버지가 덤으로 얹어준 따뜻한 배지밀 2병이 소중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아빠의 카드로 결제는 성공했지만 하늘이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이 카드를 다 쓰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현실적인 공포가 소녀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골목길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하늘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낡은 가로등 하나가 가물거리던 우리 집 앞 골목이 마치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그 빛의 정체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내뿜는 강렬한 전조등 불빛이었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좁은 골목길을 비집고 들어온 벤츠 차량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그 화려한 광경은 낡은 연립주택들과 기괴할 정도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창문을 열고 무슨 구경이라도 난 듯 내다보고 있었고 아이들은 겁에 질려 대문 틈으로 밖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제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인가? 아니면 아빠가 남긴 빚을 받으러 온 사람들인가? 온갖 무서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늘이는 동생들이 걱정되어 손에 든 봉투를 꽉 쥐고 집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 앞 대문에 다다랐을 때 차문이 일제히 열리더니 검은 정장을 입은 신사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림잡아 10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머리가 희끗한 중년 남성도 있었고 이제 막 30이 넘었을 법한 젊은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굳은 표정으로 우리 집 대문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달려오는 하늘이를 발견하자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늘이는 너무 무서워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을 마주한 순간 하늘이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차가운 빚쟁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후회, 그리고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몇몇은 이미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하늘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앞에 서 있던 가장 체구가 당당하고 인자해 보이는 신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김판석 형님의 따님이니? 내가 하늘이냐? 그가 아빠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늘이의 손에서 검은 비닐봉지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힌 우유팩이 터졌는지 하얀 액체가 아스팔트 위로 흘러나왔지만 하늘이는 그것을 살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우리 아빠를 아세요? 하늘이의 물음에 신사는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를 따라 차에서 내렸던 모든 신사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벤츠 열대에서 내린 거물급 인사들이 15살 소녀 앞에서 고개를 숙인 광경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늦었다. 미안하다 하늘아. 형님이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우리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구나. 신사의 목소리는 오열에 가까운 떨림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늘이는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그저 가난한 트럭 운전사였고 늘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이 왜 아빠를 형님이라 부르며 울고 있는 것일까요? 아저씨들은 누구세요? 왜 우리 집 앞에서 이러고 계세요? 하늘이가 울먹이며 묻자 무릎을 꿇고 있던 청년 하나가 다가와 하늘이의 차가운 손을 맞잡았습니다. 하늘아, 우리는 아빠가 키워준 동생들이란다. 아빠가 예전에 계셨던 그 고아원에서 아빠가 매달 피땀 흘려번 돈으로 우리 학비를 대주고 우리를 보살펴 주셨어. 우리 중에 누구는 기업가가 되었고, 누구는 변호사가 되었고, 누구는 의사가 되었단다. 아빠는 우리가 성공할 때까지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어. 내가 오늘 그 카드를 긁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영영 이 은혜를 갚을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거야. 그제야 하늘이는 아빠의 낡은 지갑 속에 있던 쪽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아빠가 말한 씨앗은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빠는 본인도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었지만 자신과 같은 처지의 고아원 동생들을 외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트럭 핸들을 잡고 졸음을 쫓아가며 번 돈은 우리 오남매의 입으로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동생들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는 아빠가 세상을 떠나고 남겨진 아이들이 정말 위험에 처했을 때 이 수호천사들에게 자동으로 신호를 보내도록 설정된 아빠의 마지막 보험이었습니다. 대문 소리에 놀라 밖을 내다본 둘째 바다와 동생들도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벤츠 열대의 전조등 불빛 아래서 검은 정장의 사내들과 상복을 입은 15살 소녀가 서로를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에게 찾아온 거대한 위로였고 아빠가 평생에 걸쳐 증명해온 선함이 승리했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아빠 대신 너희의 아빠가 되고 삼촌이 되어줄게. 너희 오남매 절대로 굶게 하지 않겠다. 아빠가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너희를 지킬 거야. 가장 나이 많은 신사가 하늘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약속했습니다. 좁고 어두웠던 달동네 골목은 그날 밤 그 어떤 궁전보다 화려하고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빠가 남긴 카드는 단돈 몇만 원을 결제하는 도구가 아니라 끊어졌던 사랑의 고리를 다시 잇는 기적의 열쇠였습니다. 하늘이는 쏟아지는 눈물 너머로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어둠뿐이던 하늘에 아빠의 미소를 닮은 별들이 하나둘씩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15살 소녀 하늘이의 발등 위로 터진 우유팩에서 나온 하얀 액체가 눈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그 차가운 감촉조차 느낄 수 없을 만큼 눈앞의 광경에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좁고 가파른 달동네 골목을 가득 메운 검은색 세단들의 엔진 소리는 고요했던 밤의 정적을 무참히 깨뜨렸고 그 소리는 마치 잠들었던 아빠의 사랑이 다시 깨어나는 포효처럼 들렸습니다. 무릎을 꿇은 어른들의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하늘이의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누나, 무슨 일이야? 이 아저씨들은 누구야?
대문 틈으로 고개를 내민 13살 바다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뒤로 별이와 달이 그리고 잠이 덜 깬 막내 햇살이까지 주르르 기어나와 하늘이의 뒤에 숨었습니다. 아이들은 난생 처음 보는 화려한 자동차들과 검은 정장의 사내들을 보며 마치 무서운 괴물이라도 나타난 듯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 가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던 중년의 신사가 고개를 들어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만큼이나 진한 회한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얘들아, 무서워할 것 없단다. 우리는 너희 아빠의 동생들이야. 아주 오래전 너희 아빠가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너희를 지켜주러 왔단다.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막내 햇살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코트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따라 다른 신사들도 일제히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차 뒷좌석과 트렁크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쏟아져 나온 것들은 하늘이가 평생 본 적 없는 풍요의 상징들이었습니다. 최고급 한우 세트, 신선한 과일 상자, 따뜻한 오리털 점퍼, 그리고 동생들이 좋아하는 과자와 장난감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좁은 골목은 순식간에 선물 꾸러미로 가득 찼고 이웃 사람들은 이 기이한 광경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저희는 이런 거 받을 수 없어요. 하늘이가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려 하자 한 젊은 기업가가 다가와 하늘이의 작은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하늘아, 이건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아빠에게 진 빚을 갚는 거란다. 내 아버지는 우리가 고아원에서 아무런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버틸 때 본인이 먹을 도시락을 쪼개어 우리에게 주셨던 분이야. 트럭 운전으로 잠 한숨 못 자고 번 돈을 모아 우리 대학 등록금을 몰래 내주셨던 분도 바로 내 아버지셨어. 우리는 그 은혜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단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늘이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아빠가 왜 그렇게 낡은 옷만 고집하셨는지, 왜 본인의 구두는 밑창이 다 닳도록 바꾸지 않으셨는지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골목을 뒤흔든 소리는 비단 엔진 소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남매의 집 마당으로 쉴 새 없이 옮겨지는 박수 소리였고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였으며 어른들의 참에 섞인 오열이었습니다. 신사들은 마치 자기 집 일인 양소매를 걷어붙이고 차가운 지하방으로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끊겼던 보일러를 다시 돌리기 위해 수리기사를 부르고 텅 빈 쌀통에는 최고급 쌀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눅눅했던 이불은 부드러운 거위 털 이불로 바뀌었고 냉장고는 어느새 빈틈없이 먹거리로 가득 찼습니다. 막내 햇살이는 어느새 한 신사의 품에 안겨 사탕을 받아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죽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 늘 아빠만 찾던 아이가 처음으로 아빠와 닮은 따뜻한 품을 찾은 듯 했습니다. 하늘이는 그 모습을 보며 비로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씩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빠 보고 계세요? 아빠가 뿌린 사랑이 이렇게 돌아왔어요. 우리 이제 굶지 않아도 된대요. 우리 이제 춥지 않아도 된대요. 하늘이는 속으로 수없이 아빠를 불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골목의 소음은 잦아들었지만 오남매의 집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신사들은 차례대로 하늘이 앞에 서서 명함을 건넸습니다. 하늘아, 여기 적힌 번호는 이 아저씨들의 직통 번호란다. 무슨 일이 생기면, 아니 아무 일이 없어도 좋으니 언제든 연락하렴. 우리가 내 아버지가 되어줄 수는 없겠지만
내 뒤에는 수십 명의 삼촌이 있다는 걸 잊지 마라. 그들이 떠나고 난 뒤 다시 정적이 찾아온 골목에는 세단들이 남기고 간 타이어 자국만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이전의 쓸쓸함과는 달랐습니다. 하늘이는 대문을 잠그고 방 안으로 들어와 평화롭게 잠든 동생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의 낡은 지갑 속에 든 그 카드는 여전히 하늘이의 주머니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카드가 아빠의 유품이 아니라 아빠가 남겨준 수호천사들과의 영원한 연결고리라는 것을 하늘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아 오남매의 집을 뒤흔들었던 그 기적 같은 소리는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 새로운 희망의 서곡이었습니다. 밤이 이토록 눈부실 수 있다는 것을 하늘이는 태어나서 처음 알았습니다. 좁은 골목을 비추는 수십 개의 헤드라이트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의 후광처럼 번쩍였고 그 빛 아래 무릎을 꿇은 중년 남성들의 모습은 경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굴지의 기업가들이었고 누군가는 법정에서 냉철한 판결을 내리는 법조인이었으며 또 누군가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대학병원의 원장이었습니다. 사회에서는 고개를 숙일 일이 전혀 없는 그 거물들이 이제 막 15살이 된 소녀 하늘이와 올망졸망한 4명의 동생들 앞에 기꺼이 자신들의 무릎을 굽혔습니다. 가장 중앙에서 오열하던 중년의 신사는 한 물류기업의 회장인 성철 씨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하늘이의 거친 손을 맞잡았습니다. 하늘아, 아저씨가 너무 늦어서 정말 미안하다. 내 아버지는 우리 판석 형님은 단순한 형님이 아니셨어. 우리처럼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빛이었단다. 성철 씨의 목소리가 갈라지자 뒤에 서 있던 다른 이들도 고개를 떨구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30년 전 이름도 없는 허름한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아빠의 동생들이었습니다. 아빠 김판석 씨는 그 고아원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맏형이었습니다. 배고픔에 지쳐 아이들이 울 때면 아빠는 어디선가 빵 조각을 구해와 동생들의 입에 먼저 넣어주었습니다.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던 겨울밤에는 자신의 얇은 이불을 걷어 막내 동생들에게 덮어주고 자신은 차가운 바닥에서 밤을 지새우던 사람이었습니다. 형님은 18살이 되어 시설을 나가야 했을 때도 우리를 두고 나갈 수 없다며 울던 분이었어. 트럭 운전을 시작한 후에도 첫 월급을 타서 가장 먼저 달려온 곳이 우리 고아원이었단다. 우리가 대학에 가고 사회에 나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형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을 돌보지 않으셨어. 그곳에 모인 거물들은 각자의 기억 속에 새겨진 아빠의 모습을 하나둘씩 꺼내놓았습니다. 한 IT 기업의 대표는 자신이 고시 공부를 할 때 아빠가 트럭 조수석에 몰래 두고 갔던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유명한 외과 의사는 자신이 학비가 없어 포기하려 할 때 아빠가 밤샘 운전을 하며 모은 비상금을 건네주며 너는 사람 살리는 손이잖냐. 공부 포기하지 마라고 다듬어주던 그 투박한 손길을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그들에게 성자였고 거친 세상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울타리였습니다. 하늘이는 아빠가 왜 그토록 가난하게 사셨는지, 왜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핸들을 잡아야 했는지 비로소 모든 조각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자신의 오남매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이었음에도 세상에 홀로 남겨진 또 다른 동생들의 아빠 역할까지 자처했던 것입니다. 아빠는 자신이 받지 못한 부모의 사랑을 동생들에게 쏟아부었고 그 선행의 씨앗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끄는 거물들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형님은 늘 말씀하셨지. 내가 만약 잘못되거든 아이들이 이 카드를 쓸 거다.
그때는 너희가 내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말이야. 성철 씨는 하늘이의 손에 쥐어진 남색 카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카드는 아빠가 생전에 이 성공한 동생들과 만든 특별한 약속이었습니다. 카드가 사용되는 즉시 실시간으로 이들에게 위치와 시간이 전송되도록 설정되어 있었고 그 신호는 곧 판석 형님의 아이들이 위급하다는 긴급 구조 신호였던 것입니다. 편의점에서 하늘이가 눈물로 긁었던 그 짧은 결제가 수십 명의 거물들을 이 달동네 골목으로 단숨에 달려오게 만든 기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하늘이는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남긴 건 낡은 지갑과 빈 통장뿐인 줄 알았는데 사실 아빠는 세상 그 무엇보다 든든하고 거대한 사람의 성벽을 선물로 남겨주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춘 이 어른들은 이제 하늘이와 내 동생을 지켜줄 수십 명의 아빠가 되기로 맹세했습니다. 하늘아, 바다야, 별이야, 달이야, 햇살아. 이제 아저씨들이 너희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게. 아빠가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너희가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하고 예쁘게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걸 책임지마. 하늘이는 동생들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캄캄한 지하방을 비추던 전조등 불빛 아래에서 소녀는 처음으로 아빠를 잃은 슬픔 너머의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거물들의 무릎은 차가운 땅바닥에 닿아 있었지만 그들이 내뿜는 온기는 오남매의 시린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빠 김판석의 위대한 유산은 돈이나 땅이 아닌 그가 평생을 바쳐 길러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달동네 골목에서 일어난 이 기적 같은 광경은 지켜보던 주민들의 가슴에도 지워지지 않을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거물급 삼촌들이 돌아가고 난 뒤 오남매의 집은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처럼 고요하면서도 생소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냉장고에는 평생 구경도 못 해본 고급 식재료들이 가득했고 방 안에는 새 가구 냄새와 보일러의 웅웅거리는 진동음이 기분 좋게 울려 퍼졌습니다. 동생들이 새 이불 속에서 곤히 잠든 것을 확인한 하늘이는 다시 한번 아빠의 낡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삼촌 중 한 명이었던 성철 씨가 떠나기 전 하늘이에게 건네준 작은 열쇠 하나가 지갑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늘아, 이 열쇠는 내 아버지가 평생 소중히 간직하시던 상자의 열쇠란다. 트럭 운전석 밑에 숨겨두셨던 건데 이제는 내가 열어봐야 할 것 같구나. 성철 씨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하늘이는 아빠의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통장 몇 권과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정갈하게 묶인 편지 뭉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가장 위에 놓인 일기장 같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아빠가 평생 가슴속에 묻어두고 차마 자식들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진심이 투박한 글씨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수첩의 첫 장에는 아빠의 젊은 시절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김판석 역시 부모의 얼굴조차 모르는 고아로 자랐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이 일상이었던 어린 시절, 아빠를 살게 했던 건 고아원 동생들이 고사리 손으로 나눠주던 차가운 주먹밥 한 조각이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부모를 원망하며 살았지만 내 곁에 동생들을 보며 깨달았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라는 걸. 아빠의 일기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아빠가 왜 그토록 치열하게 사셨는지, 왜 자신들을 위해 새 옷 한 벌 사지 않으면서도 이름 모를 동생들의 학비를 댔는지 그 근원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일기 속에는 아빠가 가난을 선택한 이유도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에게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성철 씨를 비롯해 성공한 동생들이 아빠에게 번듯한 사업체를 차려주겠다고, 이제는
고생 그만하고 편히 살라고 수없이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그때마다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돈으로 부자가 되면 나는 너희의 형님이 아니라 빚쟁이가 된다. 나는 너희에게 영원히 기댈 수 있는 언덕으로 남고 싶지, 너희의 성공을 탐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아빠는 동생들의 성공이 오롯이 그들의 노력이기를 바랐고, 자신은 그저 멀리서 흐뭇하게 지켜보는 든든한 배경이 되기를 자처했던 것입니다. 하늘이는 일기를 넘기다 멈춰섰습니다. 아빠가 우리 오남매를 향해 쓴 편지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늘아, 바다야, 별아, 달아, 햇살아. 아빠는 너희에게 비단옷을 입혀주지 못해 늘 미안했다. 하지만 아빠는 너희에게 돈보다 더 귀한 사람을 남겨주고 싶었단다. 세상은 차갑고 무섭지만 선한 마음으로 씨앗을 뿌려두면 언젠가 그 씨앗들이 커다란 숲이 되어 너희를 지켜줄 거라 믿었다. 아빠는 자신이 죽고 난 뒤 아이들이 겪을 고통을 미리 내다본 듯, 하지만 그 고통 끝에 찾아올 기적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숨긴 과거의 또 다른 비밀은 아빠의 몸 상태였습니다. 일기장 뒷부분에는 아빠가 사고 전부터 심한 통증에 시달렸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당장 수술을 권했지만 아빠는 수술비로 나갈 돈이 아까워, 그리고 그 돈이면 동생 한 명의 대학 등록금을 더 낼 수 있다는 생각에 진통제로 버티며 핸들을 잡으셨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아빠는 지독한 통증 속에서 정신을 놓지 않으려 애쓰셨을 것입니다. 하늘이는 아빠의 희생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처절했다는 사실에 가슴을 쥐어짜며 오열했습니다. 상자 안쪽에는 아빠가 매달 기부했던 수많은 영수증이 증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난치병 아이들의 수술비, 소년소녀가장의 생활비. 아빠의 트럭은 전국을 누비며 단순히 짐을 나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과 희망을 실어 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빠는 가난한 트럭 운전사로 불렸지만 실상은 그 누구보다 부유한 영혼을 가진 거인이었습니다. 하늘이는 아빠의 낡은 지갑 속에 든 카드가 단순한 신용카드가 아니라 아빠가 평생 읽어온 선함의 통로였음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아빠의 일기는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끝맺고 있었습니다. 내 아이들아, 부디 아빠를 원망하지 마라. 아빠는 너희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성벽을 지어두었단다. 그 성벽은 무너지지 않는 사랑과 의리로 만들어졌으니 너희는 그 안에서 마음껏 꿈을 꾸렴. 하늘이는 아빠의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제야 아빠의 가난이 부끄러움이 아닌 자부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아빠가 왜 그토록 밝게 웃으실 수 있었는지, 그 비밀스러운 힘의 정체를 알게 된 15살 소녀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서렸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골목을 밝히던 벤츠의 전조등은 사라졌지만 아빠가 숨겨두었던 진실의 빛은 하늘이의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는 태양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잠든 동생들의 머리칼을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얘들아, 우리 아빠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이제 우리가 아빠의 그 멋진 이름을 이어가자. 아빠가 숨긴 과거는 아픔이 아니라 오남매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지탱해줄 가장 강력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새벽볕은 어제와 같았지만 하늘이가 맞이하는 아침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눅눅했던 방 안의 공기는 삼촌들이 설치해준 온풍기 덕분에 포근하게 달구어져 있었고, 집 안가득하던 쓸쓸한 정적 대신 막내 햇살이의 고른 숨소리가 평화롭게 방 안을 채웠습니다. 하늘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빠의 일기장과 낡은 남색 카드를 책상 위에 나란히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슬픈 이별의 유품이 아니라 오남매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날개였습니다. 그날 이후 오남매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빠의 동생들이었던 삼촌들은 그저 돈을 보내주는 후원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벤츠 대신 편안한 옷차림으로 낡은 트럭 대신 SUV를 몰고 나타나 아이들을 산으로 들러 데리고 나갔습니다. 물류회사 회장 성철 삼촌은 바다의 든든한 멘토가 되어 주었고 의사 삼촌은 아이들의 건강을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변호사 삼촌은 아빠의 사고 처리와 남겨진 복잡한 서류 문제들을 말끔히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희에게 은혜를 갚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 가족이 무엇인지 알려준 판석 형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뿐이란다. 하늘이는 삼촌들의 도움으로 더 넓고 깨끗한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아빠와의 추억이 깃든 낡은 지하방을 떠나며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받은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하늘이는 성철 삼촌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삼촌, 아빠가 남겨주신 이 카드로 동생들과 잘 살게요. 하지만 저도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저보다 더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 일에 저도 보탬이 되고 싶어요. 중학교 2학년 소녀의 대견한 말에 성철 삼촌은 눈시울을 붉히며 하늘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아빠의 49제가 되는 날, 오남매와 수십 명의 삼촌은 아빠가 잠든 수목원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꽃바구니 대신 아빠가 생전에 좋아하던 수수한 국화꽃이 나무 아래 가득 놓였습니다. 하늘이는 동생들의 손을 꼭 잡고 아빠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아빠가 보내주신 삼촌들이 우리 곁에 정말 많거든요. 바다는 공부 열심히 해서 아빠처럼 멋진 차를 고치는 기술자가 되겠대요. 별이랑 달이도 햇살이도 이제 밤마다 울지 않고 잘 자요. 하늘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삼촌들은 아빠의 나무 앞에 둥글게 모여 서서 차례로 술을 올리고 절을 했습니다. 사회에서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살던 그들이었지만 이 나무 앞에서만큼은 다시 30년 전 고아원의 어린 소년들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형님이 지켜준 이 아이들, 저희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형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위대한 사랑, 절대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성철 삼촌의 맹세가 바람을 타고 숲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마치 아빠가 대답이라도 하듯 나뭇가지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내려 아이들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오남매에게 가족이라는 이름은 이제 5명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뿌린 선행의 씨앗으로 맺어진 수많은 삼촌들, 그리고 앞으로 하늘이가 지켜나가야 할 더 많은 이웃까지 모두가 하나의 거대한 가족이었습니다. 아빠는 비록 낡은 트럭을 몰던 가난한 운전사였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세상 그 어떤 재벌의 재산보다 값지고 거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이었고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늘이는 주머니 속의 남색 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카드는 이제 언제든 돈을 꺼내 쓰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꺼내보며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부적이었고 나중에 자신도 누군가에게 이런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겠다는 약속의 징표였습니다. 15살 소녀 하늘이는 이제 더 이상 울며 편의점으로 달려가던 그 나약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빠의 사랑을 먹고 자란 숲의 주인이자
동생들을 지키는 강인한 나무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남매는 삼촌들의 차에 나누어 타고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어제보다 더 선명하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하늘이는 옆자리에 앉은 막내 햇살이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속으로 나지막이 의졸였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우리를 위해 이렇게 멋진 세상을 선물해 주셔서요. 아빠의 딸이라서 정말 행복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오남매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막 힘찬 첫 장을 넘긴 희망의 서사시였습니다. 아빠 김판석이 뿌린 선함의 씨앗은 그렇게 오남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피어났습니다.